대로 이런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서 그럼 저희가 어떠한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영업비밀이다 그리고 침해가 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에 의해서 영업비밀의 보유자는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하거나 하려는 자에 대하여 그 행위에 의하여 영업상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에 그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처분도 가능했던 게 그 행위의 예방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이고요. 침해 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 침해 행위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 그 밖에 침해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이제 보통은 전직금지 약정을 하시면서 영업비밀 유출을 하면 얼마 정도의 위약금을 내겠다라고 이제 약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게 근로기준법 제20조에 근로강제 위반되는지 여부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퇴직 후에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근로강제가 아니고 손해를 배상한다, 그 영업비밀을 보호한다는 데 취지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이때 위약금을 약정하시는데 그 금액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하셨을 때 다 나오시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정도에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에 의하면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기업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고요. 또한 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도 하실 수 있습니다. 전직원 회사에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하는 조치를 가처분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법률에서도 영업비밀은 보호받고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다른 사업자의 기술을 부당하게 이용하여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명령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때 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이 심히 곤란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단순히 매출이 감소한 정도로 주장하실 수는 없고요. 부도가 발생할 정도라든가 매출액이 매우 상당히 감소했다든가 거래 상대방이 매우 감소했다는 등의 입증 책임을 저희 측이 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근무 중에 이런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상 대인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병업금지 약정이라고 하는 것과 전직금지 약정은 사실 거의 비슷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뭐 따로 설명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로계약서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는데요.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하면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아이디, 비번, 가족관계 및 가족 구성원의 정보, IP 주소 등이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그 외에 신체적 정보, 의료 기록이라든가 정신적인 정보, 그 사람의 심령 차상이라든가 재산적인 정보, 사회적인 정보. 이 사회적 정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GPS를 이용해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더라 하는 개인 위치 정보, 어떤 병역 기록을 가졌더라 하는 정보, 또 이 사람의 이메일 정보, 인터넷을 접속했다는 그 내역에 대한 정보가 다 해당됩니다. 그래서 개인정보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파기에 있어서는 개인정보 주체가 결정해야 된다는 개인정보 결정권에 따라서 규제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하실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정보주체 근로자의 동의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동의를 받으실 때는 수집 이용의 목적과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 시는 불이익이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셔야 되고요. 이제 그렇다면 근로계약 체결을 위해서 필요한 근로자 정보는 무엇인가가 궁금하실 텐데요. 아까 그 양식을 통해 보여드렸다시피 주소, 연락처, 성명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주민등록번호는 고유 식별 정보이기 때문에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십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자체에는 주민등록번호는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이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근로자 명부에 기재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때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그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생년월일과 이력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은 개인정보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시는데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그 업무의 내용에 따라 처음에 근로계약 체결하실 때 동의를 획득하시는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예를 들어 여행사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에 그 직원의 전화번호 등을 항공사에 제공해야 된다든가,
용역을 발주받았는데 그 근로자의 컨택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제공해야 된다든가 이런 거는 본인이 이제 처리할 업무 내용상 필요한 개인정보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동의를 처음에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로계약서상 하지 못하실 경우에는 취업 규칙 등에 기재하고 동의를 받으셔도 되고요. 다만 그런데 이제 취업 규칙에 기재를 하실 경우라도 후관적 동의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목적별로 세분화하셔야 됩니다. 근로자가 만약에 퇴직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는 바로 파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단지 경력 증명 등에 관한 정보는 법에 의하여 퇴직 후 3년 동안 별도로 보관하셔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직장 내 괴롭힘이 법으로 규정된 데는 사회적 배경이 좀 있었는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님이 그 직원을 구타하고 그런 일련의 폭행 사태가 있었고요. 또 간호사 업종에서 태움으로 인해서 자살을 하거나 대기업 오너가 운전기사를 폭행하거나 이런 사회적 배경에 의해서 2019년에 근로기준법상 제정이 되었습니다. 취업규칙이 필수 기재사항으로 되었기 때문에 10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용자께서는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해 주셔야 되고요. 이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처벌 규정은 없지만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나 피해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해줘야 되는 그 행위자가 누구냐 하면 사용자인데요. 파견 근로자에 대해서는 좀 유의하실 사안이 파견 사업주뿐만 아니라 파견 근로자가 와서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도 의무가 있습니다. 단지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장 내 괴롭힘의 장소는 외근 나간 출장지, 회식 장소, 개인적인 공간, 사내 메신저나 SNS 모두 해당합니다. 행위 요건이 있는데요. 직장에서의 주의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는 행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업무에 관련된 행위여야 되고요. 업무상 적정성을 넘는 행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폭언, 욕설, 험담, 반복적으로 개인적인 심부름을 시킨다든가 집단으로 따돌린다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배제 무시한다거나 또 업무를 지나치게 많이 부과하면서 해당 업무 처리에 필요한 시간마저 허락하지 않는 경우 또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인터넷이나 사내 인트라넷 등 기본적으로 업무를 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여야 되는데요. 이런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고 조롱하는 행위, 특정 근로자에게만 모두들 기피하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과하는 행위,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허드렛 일을 시키거나 아예 일을 주지 않는 행위, 특정 근로자가 일을 하거나 휴식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감시하는 행위, 또한 정당한 이유도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에서 차별하는 행위 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더 궁금하신 대표님께서는 고용노동부 이제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그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담당자에게 좀 살펴보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질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질병으로 지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규칙 내에는 이러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기재하셔야 됩니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가? 예방 교육은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 보충 상담의 그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건을 접수하고 처리하는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인가? 피해자 보호 조치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가해자에 제재하는 것과 재발 방지 대책 등을 규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치셔야 되는데요. 일단 피해자는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신고를 받으면 반드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셔야 되고요. 이게 모두 근로기준법상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를 변경해 주시거나 유급 휴가 명령 등을 내려주셔야 되고요. 또 그 사실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에는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서 유급 휴가를 주셔야 됩니다. 행위자에 대한 징계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로 인한 불리한 처우는 모두 금지됩니다. 이거는 이제 사전에 들어왔던 Q&A인데 질문을 하신 대표님이 와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퇴직연금 지급 시기 요거는 언제 지급하느냐 이런 말씀 있으셨는데요. 퇴직금은 그냥 퇴직 시 14일 이내 지급하시면 되고요. 퇴직연금은 사업주는 사실 그 금융기관 쪽에 운영하는 퇴직연금 제도가 많기 때문에 일정액을 매년 납부를 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제 그걸 찾아가는 거는 이제 사용 근로자의 몫입니다. 퇴직금을 포함해서 연봉을 계약했는데 올 급여가 최저 근로 임금보다 높아야 합니까? 이런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거는 정확한 질문 취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포괄임금제를 얘기하신 것 같아요. 근데 포괄임금제를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이 경우에도 월 급여는 최저임금보다 높으셔야 됩니다. 최저임금에는 해당하지 않는 상여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따로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런 상여금을 빼고 기본적으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높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공고사직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습니다. 공고사직의 경우에도 30일 이전 통지해야 되고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셨는데요. 공고사직은 해고가 아니기 때문에 30일 이전 통지는 없고 서로 합의해서 근무관계가 종료되면은 해고 예고 수당은 지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신 잔여휴가가 있을 경우에는 유급휴가를 인정하시고 유급휴가 수당은 지급해 주셔야 됩니다. 또 이런 근무시간 수당 복지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근로계약서에 치셔야 되고요. 나머지에 대해서는 복지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취업 규칙으로 규정하시면 됩니다. 또 들어오셨던 질문 중에 하나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대한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퇴직금을 미리 분할해서 매월 얼마씩 주겠다라고 약정하시는 사업체가 많이 있으십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무효이고요. 나중에 근로자가 퇴직금을 주라라고 말씀을 하시면 다시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미 이중으로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이제 의문이 생기실 수 있는데 그때는 부담금의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